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되게 법학을 공부하게 돼서 산에는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를 정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법학을 전공하게 되면서 공부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있었는데 한 줄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등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자연공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공부했었을 때는 못 봤던 것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이 이게 처음에 이제 개정된 게 이제 2011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전에 거를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느낌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 뭐 이런 걸 보면 국립공원에 이제 차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어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법을 보통 목적을 보는데 원래 취지를 보면 그 취지는 이렇게 등산이나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 자연공원 외부에 이렇게 느낌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나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는 길이 정말 등산로도 아닌 곳,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 같은 곳도 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위험한 지역도 많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개발을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무슨 근거로 차량을 금지한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탐방객 수를 제한한다라는 말이 들어간 게 이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최근에 바뀐 걸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오영훈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허가나 아니면 뭐 신고제까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 근거를 여기에서 대기 시작하겠죠. 이게 이제 2011년도에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설악산이나 뭐 어떤 곳에서는 허가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파악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인구가 몇 명이 되냐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 준비를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공법에서는 제가 이제 원고를 지금 세미나 발표로 낸 거는 저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금지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너무 결여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산에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도 저희는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위험한 곳을 가고 안 가고는 다른 사람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부터. 그리고 저희는 그냥 위험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지만 그냥 불가능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훈련하고서 갈 수도 있고, 거기 가기 위해서 굉장히 곤란한 훈련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서 가는 건데, 단지 경관이 좋아서 그냥 산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평가가 되는 자체가 좀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m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달리는데 수영 같은 것도 비슷하겠죠.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근거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만한 가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환호를 하죠. 기록을 깨면 단 0.01초 깼는데도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고 보는 사람에게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제가 많이 찾은 게 있는데, 사실 석사 논문 때 이 부분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1년도에 갑자기 이 숲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그 서류에서 등산로를 숲길로 바꾸면 그냥 다 일률적으로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숲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거를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문맥상 맞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및 일반 현황,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죠. 20조 2 뭐 해가지고 위치 뭐 이런,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개정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아마 초등학생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봐도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 현황, 접근 방법, 이용도, 위험도, 등산의 난이도. 예, 숲길의 난이도라는 말은 아마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해서, 여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2011년도였나요? 그 전에, 바뀌기 전에까지는 이 역사 문화적 가치에 등산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2011년도 이전까지의 이 법조문은 저희들이 계속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에 등산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실 뭐 좀 비약적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다케시마라고도 해도 다케시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너무 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산지만 보더라도 월간산이라는 그 지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역사적으로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자, 이제 이거는 21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숲길의 명칭, 뭐 목적 뭐 이렇게. 다음에도 바뀌기 전에, 예, 그냥 순만 바꾼 거예요. 순만.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자, 숲길은 바꾸면 등산로잖아요. 등산로를 바꿔서 숲길이잖아요. 등산 안내인하고 숲길 안내인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좀 이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등산로 안내인을 숲길 안내인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등산 안내인이라고 해놓고 숲길 안내인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등산이라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들을 배척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나중에 이렇게 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이렇게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자격증들이 자꾸 생겨나요. 요거는
산림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요. 좀 전에 봤던 건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이제 법도 늘려나가고 이제 자격증도 이렇게 바꾸고요. 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등산 교육의 위탁, 등산 트레킹 교육 위탁. 이게 현행 그 법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7조에 등산이라는 말이 있고 28조에는 산악구조대라는 말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는 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겠죠. 요즘에 뭐 치유의 숲이라는 개념을 둬서 산에 산림청에서 이제 치유의 숲이라는 걸 2011년도에 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는 이유가 뭐냐면 야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야영이 아니라 이제 숙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치유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회의록에 들어가 보면 치유의 숲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잖아요. 뭐 입법을 하는 곳에 가 있지도 않고 그런 어떤 대화의 장소도 의도도 사실 몰랐고요.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치유의 숲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치유의 숲 때문에 지금 자격증도 치유하고 관련된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이런 게 생겼나 했더니 2007년도에 산림청 용역 보고서입니다. 사단법인 생명해수. 여기서 정상정복형 등산로를 조정하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등산로를 등산로 숲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탐방로는 요거는 이제 자연공원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숲길이라는 용어를 사용 확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이렇게. 아무튼 연구 용역 보고서 보면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정상 정복을 하던 시절도 저희가 있었고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데 일부를 가지고 이제 등산로라는 말을 이제 숲길로 대체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어가지고 저걸 알았었다면 저도 혹시 피켓 들고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몰라서 나중에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다케시마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예전에 수도를 옮기자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도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입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이제 헌법의 개념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고 한 거예요. 뭐냐면 서울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거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태극기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징표가 되는 것들인데 저희 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좀 다르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몰라서 그 피켓이라도 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이제 예전에 사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부모님들 다 담배 피우고 했을 때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인데도 알고 있어도 저거를 인식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문제라는 인식을 좀 하고 뭔가 권리를 주장하든가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피니즘을 추구하게 된 것도 사실은 난이도를 추구하게 된 거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아무 이념 없이 그냥 산에 다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먼저 하고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등산로라는 개념을 제가 죄송합니다.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티롤 선언이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PPT가 뒤에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 백운산장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그 김용도 선생님께서 그때 얘기 듣기로는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각 산에 산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곳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기물을 외부에 있는 기물을 올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 자연에 있는 그 상태 산에 있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산장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비용은 150만 원. 그 당시에 큰 돈이겠죠. 그거를 이렇게 지어놓은 역사가 깃든 그런 장소인데 저희가 여기를 뭐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무슨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게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여기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백운산장이 사실은 먼저 그 국립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때 저기서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쪽에다 노트를 낸 그런 많은 그 기록도 있고 저게 비용도 많이 투자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자연적인 곳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준비를 하면 권리가 될 수 있겠죠. 루트들이. 그래서 백운산장처럼 이 인수봉을 그러니까 관리공단 마음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저희들이 막아야 될 부분에 저기에 들어있는 저희들의 가치를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등산로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마운티리어닝하고 하이킹하고 그 다음에 트레킹하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아니면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운티리어닝이라고 구글에서 찾아보면 위키피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파인 스타일과 익스피디션 스타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고상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트레킹이라고 하면 정상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 정상이 보이는 곳. 이게 하이킹에서 원래 시작한 건데 산책하는 기분인데 산책하다가 올라가는 거를 하이킹이라고 했거든요. 하이킹은 정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이킹도 정상의 목적이 아니라 관망의 목적이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산책하면서 정상을 가는 개념. 이게 낮은 개념이 들겠죠. 이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꼭 정상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립공원이 굉장히 큰 곳은 이쪽 국립공원에서 저쪽 국립공원으로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가는 트레일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저희는 트레일 개념이 좀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등산이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런지 분명히 책에는 일반 등산하고 고산 등산이란 말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같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등산이라는 말 하나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해서 등산의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티롤 선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티롤 선언이 저는 처음에 그냥 선언이라고 해서 제가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뭐 누가 얘기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행동 강령이더라고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이거는 헌법에 거의 대부분 다 어느 나라든지 거의 대부분 있는 내용들이에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그 다음에 뭐 평등, 자유,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이거 다 있습니다. 저희 헌법에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이념들을 다 가지고 마지막에 탁월한 등반성과 모험을 한다는 이 내용들이 티론선언에 이거 말고도 이념부터 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등반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100개국이 인스부르크에서 산악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은 헌법하고 비슷한 얘기죠. 산악인들의 헌법이죠.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으로 이 헌법 소원에 대해서 잠깐만 불 좀 켜주시겠어요? 이게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때는 야간 집회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집회를 못했어요. 그래요? 집시법 때문에. 집시법이 예전에는 해가 지면 집회를 못했어요. 그래요? 집시법 때문에. 집시법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다 야간에 촛불 집회를 하잖아요.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아냈거든요, 제가. 그게 언제였죠? 2008년도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 기억이 나. 그때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평화롭게 노래 부르고 그냥 평화롭게 앉아만 있어도 다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봤더니 해만 지면 집회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2,000명 가깝게 기소가 됐었는데 사실 그 몇 년 전에 이미 한 번 냈는데 합헌 판결이 나왔었던 거예요. 합헌이다. 그래서 다시 제기해도 아마 또 합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한 거네요. 사실은 뭐 이긴다고 크게 예측을 하고 소송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워낙 그 당시 법무부, 검찰 쪽에서도 세게 이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근데 진짜 큰일 하신 거네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언제든지 법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를 잘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조항 하나로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 하나로 얼마든지 조항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탐방객하고 저희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탐방객과 이 산악인이 뭔지를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또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다면 뭐 지금 뭐 허가제를 하든지 신고제를 하든지 그쪽에서 저희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 걸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집시법으로 마무리 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자랑스럽게 나가는 소리 좀 꺼주세요. 문화재 관련료도 사실은 이게 문화재 관련료가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산에 가서 문화재 관련료 안 되네. 옛날에 이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담 넘어 다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봐서 좋더라고. 그래서 무슨 위원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러나 했더니 절차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왜 징수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느냐 해가지고 2006년도인가 먼저 그 관리공단에 입장료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했고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받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소송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나와서 가능했던 일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본 게 저희가 2007년도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나서 입장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그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른 예산을 그건 제가 이제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저희도 무작정 뭐 해달라, 무작정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능성 있게 합의를 보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공단은 거의 보면 통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알려주고, 심지어 메디컬 체크를 하면서 제한도 하지만, 사실은 대변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걸 어떻게 치우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빽빽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흙이 있는 곳과 흙이 없는 것 이렇게, 저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지역이 저희는 되게 좁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불을 어떻게 피는지, 뭐 이런 것까지 있고, 또 이제 제일 놀란 거는, 저희는 선방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만 외국에는 선방 기간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선방 기간이 불을 끌 수 있는 그 지역의 물의 양으로 조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물론 저희는 산불 나면 큰일 나고, 또 옷 좁기 때문에 다 타버리면, 좁기 때문에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뭔가 합리적인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시켜서 저희의 주장을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